젤렌스키는 쇼의 전문가입니다. 전쟁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인간이에요. 결국은 트럼프가 만든 쇼판을 젤렌스키가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젤렌스키가 남은 장사했다. 자, 조한범 박사의 대동마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범 위원님과 오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트럼프의 방향, 그 다음에 북한, 한국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러우 전쟁 근황 어떠한가요? 지금 이제 벌써 이제 3월 말입니다. 이제 곧 4월이고요. 트럼프 취임한 지도 벌써 뭐 2달이 넘었죠. 그렇죠. 1월 20일 날 그 양반 취임했고 지금 2달 넘었네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27일이잖아요. 3월. 그러면 요 변수가 좀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또 자료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지금 쿠르스크가 사실은 면적은 작은데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목숨 걸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치열합니다. 그래서 쿠르스크 전황.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러우 전쟁 전장 면적의 99%는 남부와 동부에 있어요. 이렇게. 그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전체 면적이 우크라이나 땅의 약 20%. 남한 면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근데 쿠르스크는 동북부에 있는 작은 면적이에요. 여기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거꾸로. 푸틴 입장에서는 이 땅을 수복을 해야만 자존심이 사는 거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비수처럼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제일 치열해요. 그 쿠르스크 전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여기 좀 복잡한데요. 지금 이거 가져왔는데 2월 12일 날 처음에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해요. 근데 러우 전쟁 여기 잘 보세요. 파란 글씨로 정전이라고 써 있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 루비오 국무장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리야드에서 사우디 종전 협상을 본격화하거든요. 여기도 종전입니다. 글씨가. 그러더니 2월 19일 날은 크라우드 트럼프가 젤렌스키 독재자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나라 잃고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서 2월 28일 날 아주 유명하죠? 워싱턴에서 막 서로 싸웠잖아요. 막 그냥 소리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벤스까지 막 그 악역 이미지 했고. 근데 왜 이때 싸웠냐면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종전이었죠, 종전. 전쟁 끝내는 거예요. 광물협정. 내가 그동안 너네 도와줬으니까 갚아야지 광물로. 그 다음 종전의 조건은 뭐냐. 러시아가 점령한 5분의 1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의 원인이었던 나토 가입 너네 안 돼.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투자하면 그게 안전보장이야. 이거 가지고 젤렌스키 보고 도장 찍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 작가님 같으면 젤렌스키 입장에 도장 찍고 오면 어떻게 돼요? 나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선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정치 생명이 끝나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아무런 카드가 없지만 거기서 트럼프한테 들이받은 거죠. 근데 갈 때는 왜 갔겠어요? 도장 찍는다고 갔겠죠.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마련하고 외신들도 다 보아놨잖아요. 기자들을. 뭔가 그림이 엄청.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들어낸 쇼판을 망치고 온 거예요, 젤렌스키가. 트럼프 화났죠? 근데 젤렌스키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오니까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어요. 잘했다고. 아, 진짜요? 그죠, 지지율 확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나토는, 우리 너와 함께 있을게. 널 지지할게. 그랬더니 이제 3월 3일 어떻게 해요? 빨간 글씨. 트럼프가, 야, 우크라이나 무기 정보 지원 중단해. 이게 치명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3월 3일부터 이제 무기 지원을 중단하니까 젤렌스키가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사과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평화를 준비할게. 그때 트럼프가 젤렌스키가 협정 준비돼 있대 말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협상이 진행됩니다. 요 다음 장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3월 12일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그래 이제 그러면 무기하고 정보 지원을 할게 이렇게 재개 다시 했나요? 했어요. 3월 12일 날. 자, 요게 중요합니다. 3월 3일 날 무기하고 정보 지원 중단했죠. 네네. 3월 12일 날 재개했죠. 요 3월 3일과 12일 사이에 큰 사단이 벌어져요. 3월 3일. 예, 12일. 요거 보시고 이제 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겁니다. 지금 보면. 그림을 좀 정리했는데, 28일 날 싸웠어요. 3일 날 무기 지원 중단했어요. 3월 10일 날 재개했어요. 그랬더니 3월 19일 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가 있는데, 요 밑에가 벨고르드거든요. 여길 또 치고 들어가요. 무기 지원을 재개하니까. 그리고 3월 19일 날 우리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북한의 곡산포라는 170mm 포로 3무를 동시에 파괴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오른쪽에 빨간 글씨를 볼게요, 그러면. 2월 28일 날 둘이 싸우고 나서부터는 쿠르스크 전사는 계속 교착돼요. 근데 3월 3일 날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했죠? 그랬더니 3월 8일 날 러시아가 대규모 공세를 취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무기도 안 줬고 정보도 안 줬잖아요. 정보를 안 주면 어딜 때릴지 몰라요. 정찰 자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3월 13일이 되니까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의 90%를 수복해요. 그러니까 파죽주세를 몰고 들어갔어요. 근데 3월 10일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이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재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다음부터는 진격이 정체돼요. 그리고 3월 16일 날은 러시아 쿠르스크 전쟁이 완전히 교착돼요. 왜? 무기 지원을 재개했으니까. 그리고 3월 19일이 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벨고로드를 치고 들어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시작합니다. 네. 자,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변수는 뭐였죠? 미국의 지원 중단하니까 러시아가 치고 들어갔고 그다음에 끊으니까 당했고 우크라이나는 다시 재개하니까 역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전황이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오는데 뭐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가 일진일퇴고 전선은 러시아가 우세한 속에서 교착돼 있어요. 근데 최근 2월 28일 날 워싱턴 설전 이후의 흐름을 보면 미국의 정보 지원 제공 중단이 결정적으로 쿠르스크 공세 러시아에게 빌미를 준 거고 다시 지원을 재개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제가 지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이거든요. 3월 10일이면 3월 3일 날 무기 중단했고 3월 12일 날 재개했으니까 그 사이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북한 보병을 지원받아 공세를 하고 있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무섭게 바뀐 북한군의 이력. 처음에는 뭐 그냥 총알바지 막 그냥 허접스럽게 죽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쿠르스크 공세에서 북한군이 어마어마하게 잘 싸운다. 우크라이나군이 혀를 내둘렀다. 절망에 빠졌다.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근데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더니 또 이제 이거 3월 18일자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걸 YTN이 이제 자료를 만든 거거든요.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등장한 북한군은 전황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추가 파병된 북한군은 특수부대다. 또 북한군은 첫 파병 때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지휘체계 공격계획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이제 북한군이 잘 싸워서 쿠르스크를 수복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지원 중단이 결정적이었다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러시아가 미국이 지원이 끊기니까 우크라이나 맹폭 쿠르스크 탈환 기세. 요게 이제 요 시기고요. 자, 이제 볼게요. 요게 3월 23일 날에 러우 전쟁 전황이거든요. 요 남쪽에 있는 요 빨간게 칠해, 요게 크림반도고 이게 돈바스거든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점령한 요 지역이 추가적으로 전후에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 요 전체가 남한 면적, 요 크림과 돈바스를 빼면 요 지역이 경상남북도 강원도 면적이에요. 추가로 어마어마하게 얻었거든요. 그리고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쿠르스크입니다. 여기가. 요게 이제 2024년 8월 초에 우크라이나가 이쪽 하늘색 부분이 우크라이나고 이쪽이 이제 러시아거든요. 네. 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빗금친 하늘색 부분이 13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이 600이 좀 넘으니까 서울시 2배 면적 되거든요. 이걸 한 3주 만에 파죽지세로 점령을 해요. 깜짝 놀랐죠, 러시아는. 기습을 몰랐던 거죠. 그랬더니 푸틴이 이제 모든 수를 써서 이 빨갛게 칠해진 부분은 러시아가 다시 수복한 지역이에요. 남은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말쯤 되면 1300 중에서 한 700을 러시아가 수복을 했고 한 600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상태가에서 젤렌스키와 트럼프가 워싱턴에 싸운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앞에 거는 이게 24년 건가요? 이건 올해 겁니다, 올해. 이거 올해 거고 이게 작년 거고 다시 올해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요건 이제 2025년 3월 23일 날 이제 전체 지도고 요거는 이제 과거에 쿠르스크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치고 들어갔는데 올해 2월 23일 되니까 요 정도로 수복을 했고 그다음에 3월 6일도 별로 차이가 없죠. 전황이. 3월 7일도 차이가 없죠. 3월 3일 날 무기 지원을 중단했잖아요. 이때 러시아가 준비해서 3월 8일 보세요. 치고 들어오잖아요. 요게 빨간 거는 러시아가 완전히 수복한 거고 요 노랗게 칠해진 부분은 러시아가 공격해서 지금 치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쪽을 치고 들어오고 위에서 또 이쪽에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뚫리려고 그러죠, 지금 양쪽이.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더 많이 줄었죠, 이제 파란색 부분이.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죠. 그런데 3월 12일 날 무기 공급을 재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월 14일이 되니까 파란색으로 줄어드는 부분의 속도가 줄었죠, 지금. 그 다음에 3월 15일이 되니까 부분적으로는 회복했지 거의 차이가 없죠. 3월 14일이랑. 그 다음에 3월 16일, 3월 19일, 3월 24일. 지금 무기 지원이 재개가 되니까 지금 파란색이 지금 견디고 있죠. 거의 안 줄죠. 요 부분만 조금 뺐겠지. 이게 3월 24일이거든요. 근데 3월 25일, 26일, 오늘 녹화하는 27일이잖아요. 27일도 요 그림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지원이 재개가 되니까 19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가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3월 19일 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쿠르스크잖아요. 여기가 벨고로드 지역이에요. 여기 방어하기도 힘들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다시 치고 들어갑니다. 벨고로드로. 요게 우크라이나 땅이고 이쪽이 러시아인데 요 짙은 하늘색 있죠? 요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점령한 러시아 땅이에요. 근데 3월 24일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굉장히 넓어졌죠? 어떻게 돼요, 지금? 다시 겁도 없이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방어도 힘든 상황에서 벨고로드 지역을 치고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좀만 들어가면 40km만 들어가면 인구 35만의 벨고로드 주도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압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병력들이
여길 지금 지키러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됐죠. 밀리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종전을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압박해서 무기 공급을 중단하니까 그 틈을 틈타서 러시아가 쿠르스크 대부분을 수복을 했고 다시 무기 지원을 재개하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을 얻어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보셨죠?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포위됐다. 트럼프. 푸틴이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한테 우크라이나군 수천 명을 좀 살려달라 얘기했다.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 지금 포위된 지역이 없잖아요. 이쪽은 아니 어떻게 포위가 되죠? 힘들면 뒤로 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로. 그럼 우크라이나 땅인데 여기 포위될 리가 없잖아요. 여기도 포위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까 그림 보실 때 파란색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부분에 이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포위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포위된 적이 없습니다. 대규모 병력은. 그러니까 푸틴과 트럼프가 가짜뉴스예요. 그거는. 밀리긴 밀렸지만 포위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 재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강철비 영화 보셨어요? 봤죠. 강철비는 뭐냐면은 미사일인데 미사일 한 발에 로켓이에요, 사실은. 한 발에 거의 1000여 개의 자탄이, 그러니까 수류탄 1000개가 960개가 한 발에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 하늘에서 수류탄 960개가 한 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류탄 살상 반경이 15m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발이면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이마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마스. 이 하이마스가 뭐냐면 하이 모빌리티 아틀러리 로켓 시스템. 좀 말이 복잡하죠. 하이 모빌리티. 고속 기동성이 있는 로켓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6발이 들어있거든요.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이게 227mm 로켓이거든요. 이게 왜 하이마스냐? 이 바퀴가 지금 일반 차륜이죠. 차량 바퀴죠. 근데 원래 원 모델이 이겁니다. M270 MLRS. 다연장 로켓이에요. 12발이죠. 2배가 들어있어요. 바퀴는 탱크 캐터빌더죠. 12발이면 축구장 12개를 없앨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무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무겁잖아요. 12발에 들어있고 탱크잖아요. 그 비행기에 실는데 한계가 있어요. C5 갤럭시나 C-17 글로벌 마스터 여기가 못 실어요. 미군이 주력 수송기가 C-130 허큘리스거든요. 얘를 6발로 줄이고 이렇게 바퀴를 달죠. 그러면 이제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C-130에 2대까지 실어요. 이걸 우크라이나에 준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밀려와도 이 하이마스 한 발이면 축구장 한 방 날아가고 6발 쓰면은 축구장 6개 면적이니까 여기 지금 이 김작가 TV가 이 마포구에 있잖아요. 마포구 중심부가 다 가는 거예요. 요걸 못 쓰게 하니까 쿠스크가 뚫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재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는 데마다 족족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이 정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월 19일이 되니까 보도가 나옵니다. 북한제 곡산 자주포 3문 하이마스 집수산의 박살. 이거 네모난 거거든요. 이게 170mm 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거리가 60km예요. 수도권 불바다 발언 들어보셨죠? 이게 이거예요. 이 3문이면 어마어마한 전략이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선에 지원이 됐는데 하이마스 한 발에 다 박살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이번엔 쿠르스크 전선 북한 자주포 3문.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거. 잘 보이나 모르시겠네. 요게 다 그 자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이마스 한 발이면 이 정도는 뭐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쓸 수 있게 했다가 못 쓰게 해버리니까 뚫린 거고 다시 쓰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러시아가 힘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푸틴이 뭐라 그래요? 휴전할 거야? 근데 뭐라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원을 중단해야 돼. 이거 화났어요, 지금. 막 신나게 치고 들어가다가 이번에 거꾸로 당하고 있고 지금 벨고로도 지금 뚫리게 생겼잖아요, 지금. 요게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재미 보다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기 지원 가지고 젤렌스키와 트럼프 끈으로 잡고 놨다 당겼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어떻게? 처음에 갑자기 인민군이 잘 싸운다 그랬죠? 맞아.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잖아요. 선봉 북한군 자살 돌격대 인해 전술. 이게 잘 싸우는 거예요? 죽는 거지? 우크라이나군 정찰부대 지휘관이 한 말이거든요. 인디펜던트. 현지 시간 13일 날. 북한군 장병 디도스 공격처럼 몰려와. 일부 지역에서는 죽이고 죽였는데도 당해낼 수 없어. 이건 용감한 게 아니죠. 그냥 인해 전술로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러시아군이 온 거거든요. 북한군 희생으로 러시아군이 뚫고 쿠르스크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잘 싸운 거 아닙니다. 그냥 목숨값 한 거예요. 요 정도가 지금 쿠르스크의 전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선에서 밀고 밀리지만 쿠르스크에서 결정적인 전황이 움직였던 건 트럼프 때문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아까 그 많은 분들이 보셨던 그 화면에서 좀 젤렌스키랑 그다음에 제디 벤스 부통령이랑 같이 있는 그 화면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거기서 서명하고 사인하고 한 장면이 그려질 거라고 보였던 거겠네요. 지금 김 작가님이 절 불렀잖아요. 네. 그럼 제가 여기 와서 김 작가 TV에서 좋은 얘기 할 거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와서 제가 김 작가님 막 멱살 잡아봐요. 그런 거 상상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여기다 기자까지 몰아놨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저 한번 박사가 와서
좋은 얘기 해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 모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잔뜩 불러 모아서 불쌍한 젤렌스키 벤서 얼마나 나쁘게 나와요. 맞아. 악당쳐나. 뭐 무슨 뭐 양복 없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기자한테. 맞아. 그러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죠? 힘없고 약한 젤렌스키가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막 뜯어가려는 트럼프한테 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보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리 트럼프가 만들었죠? 기자 누가 불렀어요? 트럼프가 불렀잖아요. 네. 그러면 젤렌스키가 전화해서 야 너 와 그럴 때 트럼프한테 젤렌스키 나 가면 나 싸울 거고 형 한 방 먹을 거야 이러면 자리 만들었겠어요? 안 만들겠죠. 그러면 상상해 볼 수 있죠. 트럼프가 전화했더니 예 사인할게요 라고 갔겠죠. 그러면 트럼프와 그 부통령이 뭔가 젤렌스키에게 면박과 창피를 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트럼프가 쇼판을 만들었는데 네. 그걸 뒤집은 함정을 판 건 제가 보기에는 어. 그 쇼를 젤렌스키 쇼로 만든 거는 젤렌스키인 거죠. 처음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양복 입고 오라고. 군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근데 굳이 군복을 입고 가잖아요. 아니 전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양복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갈아입으면 사실 갈아입을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양복을 입는다는 게 사실 또 뭐 그러니까. 예의 어긋난 자리도 아니고. 젤렌스키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카드가 없어요. 아무 카드가 가서 분명히 도장 찍어야 돼요. 그런데 땅 5분의 1 뺏겨, 나토 가입 안 돼, 광물도 뺏겨, 그러면 안전보장은 없어. 그리고 도장 찍고 오는 순간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돌 던지죠. 젤렌스키는 어쨌든 그렇게 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젤렌스키 직업이 뭐예요? 코미디언 예술가 배우 그렇죠. 출신이잖아요. 배우 출신이죠. 근데 배우 출신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화낸다고요? 감정 조절하는 게 배우죠. 근데 거기서 뭐 화를 못 참아서 뭐 욕까지 했다? 다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저항하는 모습.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젤렌스키가 의리고 피해자로 보는데 이런 상황을 좀 냉정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네. 누가 봐도 야비하고 그렇죠. 그냥 폭력적이고 트럼프랑 부통령이 좀 나쁜 사람. 그러면 나쁜 사람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안 그래도 이미지 안 좋은데 자기 나쁜 모습 보여줘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은 결국은 트럼프가 만든 쇼판을 젤렌스키가 활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일부러 불러서 모욕 올렸다. 네. 아니 김 작가님이 저 불러갖고 모욕 주면 제가 오겠어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국내 여론에서는 제가 그래서 젤렌스키가 함정을 팠다 그래서 욕을 얼마나 먹었냐면 뭣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젤렌스키는 쇼의 전문가입니다. 전쟁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인간이에요. 왜냐? 전쟁 직전 젤렌스키의 지지율은 20% 초반대예요. 21에서 23%였거든요. 거의 몰락 직전이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1, 2주일 만에 91%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전쟁 영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번 그 쇼파는 젤렌스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 왜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에 거의 학살당했잖아요. 뚫고 들어오면서 무기전을 중단하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국익 미래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를 본 거예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크라이나 국민 감정도 있으니까. 그러나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다면 거기서 사실은 그런 그림 무기 중단까지 가면 안 되죠.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쿠르스크를 많이 뺏겼고 거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 부분 희생됐거든요. 그럼 잘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국익으로 보면? 화풀이 하나 한 걸로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상황을 냉정히 봐야 한다는 그럼요. 건데. 냉정하게 봐야죠. 저는 그래서 젤렌스키의 정치적 이기주의와 트럼프의 정치적 이기주의가 충돌했는데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는 개인적으로는 젤렌스키가 남은 장사했다. 그러나 국익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더 큰 희생을 치렀다 이렇게 봐야죠.